네, KTCS입니다. KTCS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업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KT의 컨택센터 사업, 그러니까 전화 컨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컨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뭐 티봇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채팅으로 이제 답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람에 의한 전화 컨택이 이제 주류죠. 얘네가 최초의 사업이 뭐냐면요. 1935년도부터 시작한 전화번호부 사업이에요. 그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이제 그것도 가정 집집마다 전화번호부는 필수였잖아요. 어디로 전화 걸 때. 그때 기억하면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이 막 적혀 있고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개인정보가 없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번호부 가장 앞에 있었던 분이 가갑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참 재밌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진로그룹 회장에다가 또 국회의원까지 맡으신 걸로 좀 알고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부 사업이 114 번호 안내 사업으로 이제 전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컨택센터로 진화가 좀 된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KT의 이제 인터넷, 일반 전화, 휴대폰 이런 것들을 상품을 판매하는 콜센터 이쪽에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쪽에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을 맡고 있어요. KT 쪽에 이런 게 있고, 그 밖에 얘들이 지금 예전부터 이런 컨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능력들이 좋대요. 그 맨파워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지자체, 일반기업, 오픈마켓 컨택 센터 이런 쪽의 서비스를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컨택 그 사업에 좀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언택 쪽으로 좀 이게 컨택이 뭐냐면 전화 컨택이기 때문에 사실 언택 사업입니다. 예, 그쵸. 좀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매출 비중은 한 요 정도 된다. B2B, 다른 위탁 경영의 41% 정도 가장 높죠? 전화 위탁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수주를 보면 이제 KT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0억 정도의 올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 1600억 정도의 유무선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이제 수주를 받고요. 이거 매년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중소기업 유통 등 뭐 이런 쪽에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NH농협은행에서도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기 이제 인하우스로 이런 콜센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다른 쪽에다가 지금 넘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변화는 큰 변동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올해 이제 실적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좀 변화가 좀 되고 있다. 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뭐 KT에 수주받는 거는 항상 일정하고, NH농협도 거의 일정한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성 싸움이 되는 거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2분기는 한 요 정도, 올해는 한 3%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때는 매출액이 19%로 역성장을 했는데, 이때 그 코로나 영향이 좀 아니었나 좀 싶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은 그래도 52%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매출액이 3% 증가, 영업이익은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누적으로 이제 보면은 매출액은 8%가 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수익성 높은 쪽으로 뭔가 이제 비용 통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영업이익은 28%가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19%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사업 보고서는 2분기 게 안 나왔고 1분기 거를 좀 뜯어봤는데 1분기 종업원 급여들이 13%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통제가 여기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 비중이 약 30%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재고자산이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뒤져보고 그랬는데, 얘들이 휴대폰 상품 판매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특정 어떤 상품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입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비용 감소에 의해서 그 종업원 인건비 감소, 또 여러 가지 상품 비용 감소, 이거에 의해서 네, 이익이 좀 올라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좀 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데, 예, 지금 상태는 이렇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있고, 그래서 올해 1,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일단은 수익성은 17%가 증가를 했는데, 네, 4분기가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4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기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부담이 좀 덜해지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산 실적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결산 실적으로 가가지고 3분기 때도 지난해 3분기 별 부담 없죠. 올해 3분기 이걸 넘어서는 건 부담 없을 것 같고, 특히 4분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 판단에 의해서는 올해 실적은 네, 지난해 실적을 일단 넘어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하반기 실적의 어떤 흐름세를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세를 봤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순이익의 어떤 편차를 보니까 약간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보니까 올해에는 한 2018년도 때 기록한 실적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 비슷하거나 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일 걸로 일단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난해가 이례적으로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정상화가 되면은 올해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게 결과적으로 57%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주가가 1980원 그제 올랐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PR을 보면은 2020년도 실적에 따른 추정 PR은 최근 5년 동안에 기록한 PR 중에서 가장 낮은 저평가 영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적정 PR을 잡겠습니다. 목표 PR이 아니라, 목표 PR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그냥 적정 PR입니다. 고점과 저점 중간값 PR 11, 요 정도면은 적정하죠. 적정한 것보다도 약간 좀 낮죠.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 평균의 PR이 12.8 정도가 되는데 11배라고 잡았으면은 굉장히 짜게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은 무려 52%가 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따분한 콜센터 쪽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가 되니, 그렇죠,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한번 코로나 때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직전이 주가가 여기였어요. 그쵸? 코로나 직전 주가가 여기였는데 2019년도의 평균 주가예요. 지금 여기 이 파란 선이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뭐 이랬는데, 올해 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무려 57%나 넘어서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지난해 실적 안 좋았잖아요.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쵸? 실적이 좋아진 게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오히려 지난해 실적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실수라는 겁니다. 시장의 무관심에서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막 유명한 종목 뉴스에 막 맨날 떠오르고 뭐가 올랐네, 저게 올랐네, 앞으로는 성장주라네, 경기 민감주네, 뭐 여러 떠오르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소외되면 안 돼, 뭐 거기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 뭐 추격 매수해야 돼,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고수라는 사람들은 네, 예, 그 남들 몰려 있는데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뒤로 쓱 빠져가지고 남들이 전혀 관심 없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일도 없고 그쵸?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라도 시월찮은 판에 지금 뭐 이거 뭐 지난해 안 좋았던 실적을 기록한 2019년도 주가보다도 못하잖아요. 이런 기업에 바로 고수들이 서서히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이 기업이 실적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애널리스트들이 막 리포트를 쓰고 막 그럴 때 조용히 주식을 매도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고수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법입니다. 네, 일부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뭐 독자적인 연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접근보다도 어떤 그런 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시장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 그래서 굉장히 좀 싼 종목들, 그런 종목을 사서 네, 일단 한 1년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요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별주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개별주 투자죠. 재만 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순차익금 비율이 없어요. 뭐 돈을 빌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제조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올 이유도 없고, 원재료 사올 때 외상 주고 보통 사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차익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데 예, 그 차익금에 의한 이자 비용보다는 금융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무차익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한 106%가 됩니다.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고 상품 같은 거, 재고. 물건을 어서 사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신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다 보니까 그걸 팔리면은 수익시에 되는 거고 안 팔리면 갖다 다시 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구체적으로 애들이 기업 회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제가 이제 파악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됐고, 네, 대신 중요한 게 유동 비율이죠. 부채가 됐던 차입금이 됐던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모든 부채를, 단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0%면 있는 건데 무려 190%가 되기 때문에 재만 역성은 양호하다 혹은 우수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이상 KT CS였습니다.